학교 2학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수잔 손택 선생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같은 여자로서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랑스러운 여성으로. 네. 근데 저는 조금 뭐 선생님 좋아하시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글쎄 그 어떤 뭐 여성 작가를 이야기하면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여자들 무서운데. 예, 특히 페미니즘 시대에 뭐 또 할 말씀 하셔야죠. 뭐 일배 취급을 당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 수잔 손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잔 손택이 매국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을 비판하는 특히 이제 9.11 뭐 전에도 그랬지만 9.11 이후에 부시 정권이 막 뭐 9.11을 이유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그 전에도 뭐 그런 소위 반미적인 반체제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미국에 주로 뭐 보수계층이나 우익계층이겠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 좀 이 수잔 손택이 뭔가 좀 막 요새 흔히 많이 유행하는 말로 뭐 걸크래쉬? 걸크래쉬라 그럽니까? 이 수잔 손택의 사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사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수잔 손택이라는 이 여류 작가가 아마 세상에 이 사람만큼 사진이 많이 찍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 사진이. 제 기억에 남는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청바지 입고 맨발로 이렇게 걷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부츠 신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라든가 하여튼 또 머리 스타일도 이게 염색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한 부분은 허옇고 한 부분은 검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게 흔히들 말하는 수잔 손택이 소위 미인류에 속하잖아요. 사진이 멋지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지적인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적인 미인이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작가가 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지 작가가 무슨 사진으로 얘기하냐, 얼굴로 얘기하냐, 패션으로 얘기하냐. 아무리 세상이 패션 세상이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많은 이런 사진들 또 이런 여러 잡지들. 본인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 수잔 손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중 이미지. 또 이 사람이 물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 15살에 버클리에 들어가고 25살에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하는 동안에 한 10년 만에 이 사람 버클리에 시카고 대학에 하버드에 생야단 법석을 그러니까 소위 천재죠. 진짜 많이 다녔더라고요. 응? 학교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네네네. 수제고 또 17살에 결혼하고 어떻게 또 굉장히 신화적인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중적으로 또 대중을 타는 이런 소위 팝컬처의 어떤 여왕 같은 또 이 사람이 그런 걸 잘 이용을 하고 이분이 이 수잔 손택이 그리고 전혀 그리낌이 없이 마치 패션 모델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이러는 거를 저는 대단히 좀 역겹게 봤어요. 물론 전형적인 미국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아이돌 같은.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저는 좀 보수인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잔 선택이 아마 처녀작인가요? 제일 처녀작이라는 표현도 그러네. 반페미니즘적인 용어네. 이 처음 책이 뭐 사진에 관하여 처음 책이었나? 그 책에도 보면은 뭐 하여튼 이 수잔 선택의 책이나 수잔 선택 글이나 수잔 선택 관련 기사 같은 게 막 사진으로 그냥 거의 네. 그 또 사진도 굉장히 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사진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아주 지적인 여성의 날씬한 몸매 뭐 이런 그 품을 그런 어떤 무드를 보이지만 분위기를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 작가가 무슨 전 제 책에 사진 넣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는 그런 점에서 좋아하지 않아서 또 사실 이 사람이 글을 읽어봐도 네. 무슨 뭐 특별하게 독창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나는 못 느꼈어요. 뭐 대충 누구나 대충 하는 소리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아주 맛깔나게 글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아주 적절하게 뭐 이렇게 그 소재를 끌고 와서 네. 맛깔나게 글을 쓰는 건 좋은데 저는 그런 소위 맛깔나게 글 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질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장력이 뛰어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누구요? 뭐 이효령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근데 저는 그런 그 별 내용도 없으면서 또 뭐 사실 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가 별 내용이 없는데 그걸 막 아주 그 글재주를 부리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게 사실 이게 별로 뭐 좀 문화의 독창성이라든가 그래서 전 이 수잔 선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독창성이 있느냐 네. 또는 너무 대중적이지 않나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보수파가 공경하는 이 수잔 선택에 있는 진보성 그러니까 반미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거나 또는 뭐 루시디나 뭐 황석영이나 이런 소위 구속되었던 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한다거나 또는 뭐 중동이나 뭐 코소보 전쟁 때 이제 뭐 거기 가서 전쟁판에 가서 무슨 뭐 백회에서 뭐 고수를 기다리며를 공연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일깨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특이하고 또 뭐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60년대에 반베트남 운동에 앞장을 섰다거나 뭐 이런 저런 점에서 저는 아 훌륭한 분이구나 괜찮은 분이구나 특히 행동하는 어떤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요소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대중성 네. 좀 걸크러쉬의 선구자 같은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별로 네. 호감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사진 이야기가 주가 되는 이분이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소를 썼습니다만 뭐 질병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출발이 사진이었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나눌 타인의 고통이 2003년 책인데 사실은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그러네요. 쓴 책이죠. 네. 거의 뭐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아플 때였겠다, 그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거의 뭐 병석에서 썼죠. 그런 71, 70, 나이 70대. 네, 너무 일찍. 예, 71에, 지금 제 나이 71인데, 제 나이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같은 2003년에, 총칼을 버리고 평화를 그리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옛날 어떤 그 서양 미술사의 평화를 그린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뭐 저희 전쟁을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네. 평화를 그린 그림,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비판적으로 그린 그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16세기, 17세기에 작 칼로라고 하는 프랑스 그 화가예요. 네. 그리고 18세기 말에 와서 이제 프란체스코 고야가 역시 또 그런 네. 반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 타인의 고통의 책 표지가 고야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에 나온 번역판은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원서에는 네. 그 어, 고야 그림이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에 낸 책에 그 이제 반전 네. 미술에 대한 책인데 네. 제가 다뤘던 자크 칼로 그리고 고야 이야기를 이 수잔 손택도 똑같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2003년에 네. 우리나라의 번역본 2004년에 나왔고 네. 그 책본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 번역본이 금방 나왔네요. 금방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수잔 손택 책이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이 네, 네. 됐습니다. 뭐 저서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 뭐 평전도 나왔고 뭐 네, 어록도 전집이. 나왔고 인터뷰도 나왔고 거의 한국은 아마 수잔 손택의 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뭐 독특한 게 많잖아요.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과 거의 동시 개봉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이 큰데 저는 수잔 손택에 대해서 이거 뭐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미국 문화의 어떤 한 부분, 물론 이 뭐 반체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수잔 손택에게는 근데 이 아줌마는 표현이 좀 그러네. 거의 뭐 뉴욕 맨하탄 중심지에 네. 3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그 부유한 아파트에 살면서 뭐 15,000건의 장서를 뭐 가지고 하여튼 뭐 물론 뭐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번 돈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그렇게 많은 책이 번역돼 가지고 인쇄만 해도 그렇죠. 인쇄만 해도 뭐 세계적으로 엄청나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 저는 왜 그런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뭐 강남 좌파다 미국에도 그런 얘기가 캐비어. 있어요. 뭐 캐비어 좌파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캐비어 좌파의 전형적인 어떤 그 모습인 듯해서 네.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수잔 손택 책을 하자고 하면 선생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이게 좀 짧아서. 네, 선생님께서 우선 네.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네. 선생님께서 뭐 선정한 이유 또는 수잔 손택의 선생님의 느낌 이런 걸 한번 네. 말씀해 보시죠. 저도 이제 은유로서의 질병 그거 보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진짜 사진이 잘 나오는구나. 그것도 사실 기본 바탕이 미인이라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찌감치 저널리즘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주는 효과 같은 거 다 알고. 그래서 또 사진에 대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도 그걸 100% 활용하고 또 이제 포토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쓸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손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진짜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에 안 넘어가는 지식인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또 교수님 감각이 또 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판을 수잔 손택이 살아 생전에 그런 포탄을 많이 맞았을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지식인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물론 전쟁터에도 가고 실제 취재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남의 고통 정말 느끼냐. 좋은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외모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평가도 받았잖아요.
현대의 그러니까 새로운 감수성. 우리가 고전적인 그런 글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너무 경박하지 않나? 너무 저널리스틱하지 않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써야지 그게 또 먹힌다는 거죠. 우리가 글이라는 게 남이 읽어줘야지 되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적인 감수성을 현대적인 필치로 풀어내는 방법을 좀 일찍이 터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또 상당히 그 학교를 여러 군데 여러 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융합적인 지식인이 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이 사실은 경박하지도 않더라고요. 고전으로부터 쭉 그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또 한 번에 이렇게 치기에는 상당히 또 지적인 토양이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자신감, 나는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그래도 바탕이 튼튼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생 또 그렇게 나서면서 살 수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가 이제 바탕이 없으니까 사실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같은 여자로서 많은 그런 그 비난을 알면서 받으면서 그렇게 앞서 나갔다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좀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그 커리어를 좀 개척해준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고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이제 전쟁에 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타인의 고통이라는 전쟁을 찍은 사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당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언제나 비난받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9.11 테러에 대해서도 그렇고, 테러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9.11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고,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대해서 언제나 보면 약간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용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제가 생각해 21세기는 되게 이제 진짜 이제 문명화가 많이 됐는 줄 알았거든요. 21세기에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폭력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다는 건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그 미개한 전쟁 그대로 진행되고 사람들은 별로 반응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최소한의 뭐 제재라던가 이런 거를 하면서 또 각자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이게 나중에 역사가 또 어떻게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한 게 없구나. 그런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손택이 살아있었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전 세계 이제 뭐 이게 지식인을 비롯해서 하여튼 전 세계인이 단결해서 뭔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어쩌면은 그 이후를 잇는 그런 지식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제가 물론 다 보는 거 아니라서 그렇지만 안 들리는 거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만큼 용감하고 좀 예언자적인 우리에게 뭔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베트남 전이나 또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소위 이런 뭐 남미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서 벌어진 전쟁 또는 9.11 이후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태에 관련되어서 미국 내의 지식인들이거나 또는 미국 외의 지식인들이 전혀 침묵했던 건 아닙니다. 수잔 손택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좀. 근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반전을 이야기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수잔 손택이 워낙
유독 그렇게 눈에 띈 것은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그분의 독특한 어떤 사진, 네. 얼굴, 네. 또는 뭐 이게 대중성 네. 이런 게 작용했던 것이고 네. 뭐 그래서 그걸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그런 대표성을 띈 건 뭐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타인의 고통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네. 네.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은 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 전쟁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타인의 고통. 네. 뭐 전쟁만이 아니라 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게 소위 사진을 통해서인데 네. 뭐 그전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로나 또는 고야 같은 사람의 그림이 있었지만 네. 그게 제한적이었고 근데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전쟁과 함께 이게 전쟁을 그 사진으로 네. 특히 20세기 후반 최근에 와서는 뭐 텔레비전이나 또는 뭐 이런 영화 화면으로 네. 거의 실시간 네. 중계로 라이브로 전쟁을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끔찍한 전쟁의 참화, 전쟁의 참상 이런 거를 우리 항상 이제 보게 됐는데 사진으로 보거나 또는 화면으로 보거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충격을 주지만 네. 보면 볼수록 거기에 대해서 무뎌진다. 네. 맞아요. 감수성이 말하자면 없어진다. 네. 그래서 아유 뭐 나는 뭐 저런 데 안 살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의 안도감으로 끝나버리는 네. 그런 우리들의 삶. 네. 이거에 대해서 수잔 선택이 비판을 하는 거죠. 비판을 하면서 이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지고 타인의 고통,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비판도 하는 거예요. 사진이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자극적인 사진, 또 사진을 많이, 그 책에서 많이 비판하자면 조작되기도 하고 사진이, 그죠? 네. 뭐, 연출되기도 하고. 사실, 뭐, 화면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우리 뭐 뉴스 찍는 거 인터뷰 할 때도 보면, 저도 뭐 인터뷰를 조금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 조작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편집되죠. 편집되고 조작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으로 보일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네. 근데 사진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타인의 고통에서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사진의 조작성. 네. 사진이 객관성이라고, 이거 객관적이다, 이거 사실 그대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작된 거고 어떤 관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실 더 무섭죠. 그렇죠. 더 속이기도 그렇죠. 쉽죠.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한 20년 전에 사진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런 수잔 선택이 50대였죠. 네. 40대 후반에 그런 그러니까 사진 비평이라는 게 사실 별로 이 지식인들이 문화 비평 중에 사진 비평을 잘 안 해요. 사진은 뭐 크게, 그러니까 뭐 사진을 물론 예술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 작가를 뭐 예술가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해주는, 그러니까 사진 작가 중에서도 왜 유명한 그 뭐 브레송이다 뭐 이런 그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대화 제목이 결정적 순간인데, 결정적 순간 그런 그 뭐 매그넘 같은 이런 뉴스 사진가들. 네. 걸작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카파니 뭐니 하면서.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진이 예술로 그렇게 성화되고 예술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이 수잔 손택이 보기에는 한 20년 전에 쓴 최초의 책, 사진에 관한 책에서는 사진은 예술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건 조작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사진 작가들, 사진 하는 사람들 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수잔 손택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다 네. 절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책도 마찬가지로 사진의 그런 위험성, 네. 이 사진이 기본이 되는 뭐 영화나 뉴스나 이런 위험성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20년 전에 사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 책에서는 타인의 고통에서는 더욱더 좀 심각하게, 더욱더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감각. 네. 인간이면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타인 그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 껴안 뭐 연민도 있고 연민을 넘어서는 어떤 서로의 어떤 실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런 걸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걸 말하자면 거의 말하자면 못하게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만드는 네.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사진의 문제점, 사진, 영화 이런 거의 문제점 무슨 그뿐이 아니죠. 요새 뭐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렇죠. 영화는 폭력 장면 같은 게 막 전쟁도 그렇지만 뭐 범죄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게 막 잔인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보면 처음에는 뭐 놀라워하지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몇 번 그런 영화를 보면 아니 뭐 그 보통 봤어. 자극이 안 되죠. 나는 자극이 안 되니까 네. 영화나 사진이나 게임 같은 건 더욱더 자극적인 걸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런 자극적인 것에 무감각해지면서 도리어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 폭력을 즐기는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도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른다는 그런 결과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네. 그 점을 이제 수잔 손택은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예를 들어 네. 수잔 손택이 뭐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 충분하다고 수잔 손택 책 끝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요. 뭐 사진 없애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네. 뭐 수잔 손택이 2003년에 이 책을 썼는데 그 뒤로 우리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수잔 손택이 이 책을 쓸 때의 사진보다도 영화나 게임보다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미지가 더 판을 치죠. 이미지는 더욱더 네. 그게 말 이미지 세상이 되어버렸죠. 네, 수잔 손택이 말하는 스펙타클한 사회. 네. 이 스펙타클한 사회가 더욱더 심화되고 확대되었죠. 네. 이제는 우리는 뭐 핸드폰으로 가지고 뭐든지 다 찍잖아요. 뭐 먹는 것도 찍고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찍잖아요. 뭐 승행이도 찍고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인스타그래마틱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스타그램식의 그렇죠. 감각이 그렇죠. 지금 더 사람들은 더 이상 뭐 대화도 하지 않고 사진을 올려가지고 얘기를 감정을 나누는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사실 끔찍한 시대죠. 끔찍한 시대고 이걸 이렇게 사진이 범람하는 이미지가 범람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감수성 자체가 지금 이 사진의 범람 때문에 이미지의 범람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가 우린지 뭐 잘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고통의 현실, 고통의 어떤 진실을 알고 그 타인의 고통을 공감해야 된다.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서로 함께 슬퍼하고 네, 함께 아파하는 네.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안아주는 네.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로부터 그 고통을 낳게 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잔 손택. 이 책에서 타인의 고통에서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을 제대로 읽는 독자라면 그런 저항에까지 네, 수잔 손택이 생애에서 보여준 그런 네. 저항 정신까지 우리가 네, 그거를 인식을- 얘기하려고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굉장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에요. 결론이. 저도 이제 그 결론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결국은 그 사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스펙타클로 좀 관음증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남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인간에겐 그런 본성이 있다.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약간 그 종교적인 것과
약간 연결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르주 바타유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내놓는 대책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타인의 고통이 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 현실이 나와 절연되어 있는 별개의 상황이 아니고 저 사람의 고통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의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 관련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참된 그 동참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거기 참여가 된다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이제 결국은 이제 사유하라 이거거든요. 숙고해라. 그냥 보고 쟤는 저쪽에 있고 나는 안전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정도로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책에 보면 CNN 이펙트라고 나오는, 우리가 사실 CNN을 보면은 항상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킨 전쟁도 있고, 왜냐면 인터내셔널 파는 전 세계를 다루니까 언제나 전쟁, 군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세상이라는 건 원래 늘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나 보다. 저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폭력에 대해서 뭐 톨스토이라던가 급진적인 그 사고를 한 그런 걸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폭력이라는 건 정말 가장 무서운 건데 그게 일상에 늘 널려 있는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 CNN을 늘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좀 무서운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막 전쟁에 나와서 가족이 죽고 또 막 여자들 강간 당하고 이런 뉴스가 늘 나오는데 전쟁이란 원래 저런 거야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퉁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개입하지 않잖아요. 이제 결국은 개입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개입하라. 저는 사실 이게 뭐 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모든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뭐라 그러나 좀 낭만적인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분위기가 어떻게 개입할 틈이 별로 없는 상황으로 그냥 그렇지. 각자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분위기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잔 손택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말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둔감해진 것이고 그런 것에 미디어와 이미지 가 많은 기여를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의 문제점, 네. 또 대중문화의 문제점, 또 사진이나 뉴스의 문제점 이런 것을 수잔 손택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저는 처음 읽은 게 아주 조금 한 10여 년 전 우연히 읽게 되었고 이번에 또 다시 읽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런 뭐 전쟁을 이미지한 그런 옛날의 회화 뭐 이런 또는 최근의 어떤 사진 이런 이야기들이 깜짝깜짝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다 남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 네. 같기도 하고 또 그런 현대문화, 현대문명의 어떤 스펙타클성에 대한 이야기도 뭐 옛날에 기볼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또는 뭐 이미지의 어떤 참혹한 이미지의 어떤 오리엔탈리즘 문제 그러니까 뭐라든 이 수잔 손택이 비참한 그런 전쟁의 참상 같은 거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네, 또 그 네. 피해자는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 베트남이나 뭐 아프리카나 네. 이런 쪽이다 하는 이야기도 이미 뭐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사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여기저기 그 이미지가 네네. 저는 이제 겹쳐지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잘 편집의 섭렵을 탁월함. 어? 편집의 탁월함. 네,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사진을 골라내는 네. 또는 그걸 설명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설명력의 어떤 그러니까 문장력이겠죠. 네네. 문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면 특별한 건 없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네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너무 깊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그게- 저널리스트한 글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무슨 저기 뭐 재미있게 자극을 주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요새 뭐 보니까 이 책을 막 뭐 고전이라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20년 됐으니까. 20년 뭐 20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수잔 선택을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언제 선생님하고 같이 왜 우리 폴 굿맨 네네. 책에서 이제 수잔 선택이 서문을 썼다고 서문을 그랬잖아요. 길게 썼더라고요. 길게 썼. 그러니까 원래는 그 책의 서문이 아니고 옛날에 썼던 글이에요. 아, 네. 폴 굿맨을 참 좋아했어요, 수잔 선택이. 네, 같이 뉴욕에 살면서.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좀 반체제적인 이런 네. 측면이 있었고, 뭐 폴 굿맨은 노골적으로 자기 아나키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잔 선택은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폴 굿맨하고 수잔 선택이 제가 좋아하는 이반 일리치가 이제 멕시코에 네. 코르나바카에서 60년대 말 70년대에 이제 거기서 시독이라고 하는 대한대학 같은 걸 했을 때 같이 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수잔 선택이 굉장히 아나키즘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잔 선택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이 국가를 믿지 마라. 특히 정부를 믿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자기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 권력에 의존하는 그런 것보다도 개인의 어떤 양심, 개인의 지성 이런 거에 대한 굳센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네. 그 폴 굿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거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난 폴 굿맨 너무 좋아했는데 폴 굿맨은 자기를 네네. 그때도 보지도 않더라 뭐 네네네. 이런 이야기 솔직하게 이야기를 네.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었습니다만 속으로 아니 수잔 선택이 교수님 알았으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안 좋아하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밖에도 이제 빅토르 세르주 같은 사람에 대한 글을 쓴다거나 하여튼 이 수잔 선택이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지식인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어요. 한나 아렌트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알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읽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뉴욕에서 그렇게 같이 활동했으니까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뭐 미국의 어떤 비판적인 지식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미국에서 네. 드문 진짜 사람이었고 어렵죠. 네. 애국주의적인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좀 초두에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단히 소중한 네.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타인의 고통에서 하는 이야기, 뭐 우리 사회 현실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실제로. 네. 우리도 그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뭐 IT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한 측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가. 네. 그 이미지 범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성이나 개성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 또는 뭐 이런 걸 잃고 있는가 상실하고 있는가 네. 이런 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IT 강국이라면서 막 이제 뭐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뭐 거의
뭐 문과는 다 없애버리고 이과만 이제 대학으로서 이제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요. 뭐 이 인터넷 인재를 뭐 10만 명을 뭐 네, 전 세계적인 양성한다나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세계적인 추세죠. 네. 특히 한국에서 그게 심하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이 타인의 고통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이미지 범람에 대한 비판, 네, 저- 경계인 거죠. 네. 우리도 한국도 사실 이미지 범람이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어. 뭐 전 국민이 지금 이미지 생산자잖아요. 네. 그 이미지 생산 뭐 밥 먹으면서도 사진을 찍고 있는 파이니까 네. 모든 게 사진으로 그냥 개인이 사진을 생산하고 그 사진 속에 어떤 뭐 행복을 느끼고 그 사진 속에서 뭔가 네. 삶을 영위한 듯한 그런 이미지화된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 타인의 고통, 남들의 어떤 네. 슬픔, 네. 고통, 또뭐이 수잔 손택의 책 중에 또 하나 좋은 책이 이제 소위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질병에 대한 또 편견 네. 이것도 역시 이미지가 낳는 하나의 네. 문제점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을 특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될 이런 그 문제점들을 수잔 선생이 잘 짚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책 첫 페이지가 시작 어떻게 하냐면은 1938년 뭐 버지니아 울프가 쓰리 기니에서 이렇게 삼기니, 말했다라고 예. 첫 줄이 그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역시 버지니아 울프한테 영향 받았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맞습니다. 되니까. 예, 예. 예.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저는 또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완전 호감을 가지고 막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그런 것은 이미 버지니아 울프가 충분히 그렇죠. 얘기한 거기에서 기본 암시를 받고 이걸 쓴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말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썼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요즘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이미지가 범람하는데 그 이미지와 가장 반대되는 현상이 전쟁인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로 막 사람이 죽고 가족이 죽고 막 너무나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시츄에이션이 전쟁인데 그것도 이미지로 처리된다는 거 이거는 너무 비극적인 일이거든요. 그 전쟁만은 고스란히 그 참상이 전달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그래야지 없어질 수 있는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이제 사건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떤 대책이 안 서는 상황 가장 악한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는 전쟁까지 이미지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 사진 찍고 이런 거야. 뭐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미지로서 해소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조차 그렇게 처리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되는 일단은 인간도 살아가야 되잖아. 살아가는 그 문제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이런 여자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살아가는 거, 뭐 생존을 넘어서서 정말 가치 있고 평화롭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좀 더 여자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점을 이제 버지니아 울프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은 남자들이 만드는 거다. 삼기니에서 근데 여자는 평화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 꼭 그렇게 양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버지니아 울퍼가 보기에는 2차 세계대전, 좀 2차 동의, 세계대전이 그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른바 남성 중심의 네. 마초 중심의 소위 남성주의 어떤 그런 이런 게 이제 작용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했고 네. 수잔 손택은 반드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수잔 손택이 그렇게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남성보다도 뭐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감수성이 더 있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근데 뭐 그건 지금 와서 우리가 꼭 남녀의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평화에 대한 감각 네. 근데 이거는 아까 잠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위 관음증적인 어떤 이런 소위 이미지가 주는 관음증, 이미지를 통한 관음증. 이건 그리스도 기독교 문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잔혹한 이런 처형 장면, 전쟁 장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막 옛날에는 막 능지처참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범죄인들이나 특히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엄청난 잔혹한 형벌로 네. 다루고 또 뭐 효수를 해서 며칠 동안 뭐 길거리에 걸어놓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갑심정변에 무슨 김옥균 같은 사람도 그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화형을 하고 뭐 막 교수형을 하고 교수형도 막 한번 잔혹한 형벌이잖아요. 못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걸 뭐 몇날 며칠 길거리에 세워두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에게 경계심을 준다. 범죄를 저질러서는 이렇게 참혹하게 한다는 그런 처참한 장면에 대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보고 막 사실 즐긴다라는 거죠. 나체 누드화를 엄밀하게 즐기는 것처럼 그런 처형 장면을 즐기는 것이 서양 문명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 수잔 손택이 얘기를 하는데, 뭐 서양 문명의 특징만이 아니라 동양 문명도 마찬가지고 옛날 역사에서 어느 나라랑 구분이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수잔 손택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는 단순히 소위 이게 전쟁과 사진이 직결되는 시기가 19세기 후반의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이 출연하게 되는 그 시기인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런 전쟁에 대한 감수성이 그렇게 뭐 인류에게 높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옛날에도 보면 뭐 그런 게 오히려 뭐 사진이 있고 없고 영화가 있고 없고 뉴스가 있고 없고 보다 뭐 지금보다 훨씬 덜 했을지 모르지만 이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은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또는 수잔 손택이 말한 숙고해라, 생각해라, 뭐 또는 이런 거를 뭐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그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문학의 힘, 예술의 힘, 이런 뭐 사고의 힘, 지성의 힘, 독서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엄청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한 우리들의 이 부족한 인간성, 문제가 많은 이 인간성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종교인이신데, 기독교인이신데, 종교가 과연 그런 걸 좀 더 무디게, 좀 더 말하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물론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위대한 종교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이나 자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그런 방향, 그런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은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뭐 종교나 사상이나 지성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뭐 고민 이런 걸 또 고민을 안겨주는 하게 것이 하죠.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점에서 자극이 되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다른 또 더 하실 말씀 아니 있으시면? 저는 뭐 손택이 쓴 것 중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사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예수의 그 막 십자가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거를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종교적인 사고 안에는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고양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고통을 바라보는, 고통을 좀 긍정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승인 같은 거 마음속으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제가 잠깐 했고요. 근데 결국은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야지만 이게 완벽한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인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인 이상은 우리가 그 관찰자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내 고통이 이제 되게 하는 그 연결고리 그런 거는 뭘까를 이제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다고 전쟁에 갈 수도 없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뭐 하여튼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건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님 그 언급하신 그 문학이 그 이 책 뒤에 보면은 문학은 자유이다 거기서 그 글이 참 좋아요. 네 세계 문학의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문학에 접함으로써 이 세계 문학은 각자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좀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민족주의적인 그 좁은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좀 더 가깝게 저거는 저쪽 민족의 얘기야. 사실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제노사이드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계 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감수성이나 사고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라는 그 좀 소극적이지만 이런 재언 이런 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럼요.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글이 뭐 독일에서 평화상 받을 때 했던 연설인데 문학은 자유다. 네. 아주 타인의 고통도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지만 네. 문학은 자유다라고 하는 여기 타인의 고통에서 이제 곧 이렇게 부록으로 나오고 난 뒤에 문학은 자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책이 나왔죠. 번역본이. 네. 그래서 그 책이 문학은 자유다라는 그 글이 참 좋았습니다. 네. 뭐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교수님 바와 소설을 같이. 써서 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하시고요. 수잔 선택 소설 제가 아니 읽고- 교수님이 교수님이 써보고 싶다 뭘? 소설. 소설? 소설 내가 쓴다? 네 그런 생각 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네, 얘기를 네,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